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좌장을 맡은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신성철입니다. 제20회 제주 포럼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세션을 주최하고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위 귀빈 여러분,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present today, as well as to our esteemed presenter and the discussants who have joined us. This session will be conducted in Korean, as most of our speakers are Korean, and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For your convenience, simultaneous English-Korean and Korean-English interpretation services are available, and we now encourage participants to use them as needed for a more enriching experience.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빈곤과 불평등, 전쟁, 그리고 AI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현안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다음 세대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세션은 교육과 국제협력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혁적 교육의 실천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평화, 지속 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전문가들부터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주류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연사들께 발언을 드리기 전에 세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션 시간은 90분이며 총 5분의 패널리스트가 참여합니다. 이 중 3분이 발표자이고 2분은 토론자입니다. 먼저 3분의 발표자께서 각각 최대 15분씩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후 2분의 토론자가 발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각각 최대 5분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패널리스트 간의 1차 토론이 이루어지며 허락된다면 추가적인 토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널리스트들의 간단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션을 그 이후 패널리스트 간의 1차 토론이 이루어지며 시간이 허락되면 추가적인 토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있을 경우 청중에게 발언 기회를 드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을 받고 마지막으로 패널리스트를 간단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션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제약이 있는 관계로 발표 및 의견을 간결하게 해주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와 코멘트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발표자분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최미영 유네스코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교육국장이십니다. 최미영 국장님은 유네스코에서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정책 아젠다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셨으며 최근에는 교육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변혁에 힘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신재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정책센터장이십니다. 신 센터장님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에서 약 20년 근무하시면서 정부와 CS 등 민간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는 일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분야 여러 위원님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학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고여림 제주인하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고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계신 교육자로서 제주도 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에서 국제 교류에 앞장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 세계 시민 교육 중앙 선도교사 에이펙 회원국 간 국제 교육 협력과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인 에이펙 국제 교육 협력단 교사이시기도 합니다. 또 오늘 두 분의 토론자가 또 계시는데요. 한 분은 데런 사우스코트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세계 시민의식, 지속가능 발전, 문화관 이해 등에 관한 강좌를 맡고 계십니다. 영국 네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지속가능 발전 분야 경험의 일환으로 교육, 인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비정부기구에서 정책 분석가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미래학교 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이십니다. 주 본부장님은 2006년부터 교육과정, 교수, 학습, 교육평가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으며 200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과 교과 개발 책임자로서 교육과정 개정 평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와 미래 교육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최유명 유네스코 교육국장님을 첫 번째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최 국장님께서는 Transformativ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Achieving Practical Peace and Shared Prosperity를 주제로 소속 영어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어 되는 거는 전부 인터프리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r. Choi, please kindly have the floor. Good afternoon. I was wondering whether I speak in Korean or English because I'm a Korean, but I'm coming here as the chief of education of a UNESCO regional office for East Asia. So anyway, for the interpreter's convenience, please let me provide you my presentation in English first. Fir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wo key people, the director Sang Chul-shin, the UNITAR Saifal Jeju, and another, the person Young-Hoon Kang, the president of Jeju Peace Institute. So thank you so much for organizing this precious time. So, key invitees and the ladies and the gentlemen,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and especially on our UNESCO current trend, and then what kind of our achievement and activities move on. Okay, this one, right? I heard that I have to close the microphone for the interpretation, so please let me stand here. I just placed this one because sometimes people are too familiar, so people don't actually grab what that is.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what is UNESCO, how many people you have memorized the acronym of UNESCO. But actually UNESCO is almost everything. As you can see,
It i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ce, and Cultural Organization. But recently, we have a different sector as wel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nd social human sciences. So every different sectors are working for their corresponding sectors. So UNESCO is a very specialized agency. Sometimes when I meet the young people in the international events, they ask for, how can I work in UNESCO? Or how can I work at UN? Bu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UN agencies, more than 40 UN agencies in the world. And UNESCO is one of them, and which is a specialized one. So if you are interested in, because this is Jeju Forum, one of the purposes, I understand, is to encourage the young people, and then also to make their vision more wider and more worldwide. So let me tell you, there are many different UNs you can contribute, like a specialized UN agency, UNESCO, or fund and programs, UNICEF, or some research or affiliate agencies like World Bank. So there are many differences. So UNESCO has our headquarters in Paris. At the same time, we have many numbers of regional office, country office, and the other affiliate members as well. So before I move to next slide, I was wondering whether I should focus on the worldwide or East Asia, because I'm coming from East Asia office, based in Beijing. So I work for different countries, but how many percentage East Asia contribute to population in the world? Do you know that? How many percentage? Over there? Not at all. How much? Just closely. 30%, nearly there. One more? 25%. Then how about economic contribution? How much percentage? East Asia? Around 25%. So my office is working for 5 different countries. We say serve. So we serve for 5 different countries, DPRK, you know very well, Japan, China, Korea, and Mongolia. These are East Asia. So as you can see, we have a very considerable population and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is region having a long history and a rich experience in many different perspectives. So, hold on. Okay, so I'm working for education. So I would like to express so all of the holistic perspectives, Republic of Korea, and then the other East Asian countries are one of the key contributors to UNESCO. So our special thanks to especially East Asian countries. And then when you see the this one, can you notice that what is the title of the above? SDG 4, right? So we have 17 SDGs, and then many people are talking about SDGs. But exactly, we don't know what kind of SDGs we are talking to. And then this one is SDG 4. SDG 4 is a quality education. Whatever we say, we want to improve quality and the equity. So we should have
all of the same benefits from education, because education is one of the tools to change not only the individual one, but the country, the regional, and then the worldwide impact. So that is the education is important. And then when you see one of the major UNESCO's program is the Educating for Peace and the Planet. So we are caring about peace education. But as you can see in this session's title, there is a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n how it can be different and how it can be intertwined into this contribution. So I just made this one for the future, your interest in East Asia. UNESCO's the key programs we have been doing. Actually, there is a global citizenship. And the UNESCO starts new programs and the new cycle every 2 years, total of 6 years. From next year, from 2026, we have global program, education, especially peace education. So there are many different perspectives and concepts, but they are linking with each other. So why I put the 4.7? Probably the expertise key presenters here, and some of you might know better than me. However, I know that some of the others, the participants of today, especially audiences, they are the public. So I put it on. When you go for SDG 4, there are sub-actions and the targets. And the one of the targets, actually we have a target from 1 to 7, and there is a 4.8 BC. Under the SDG 4.7, there are GCD, ESD. But whatever it is, peace is the underpinning component. That is very important. Then, why we are talking about GCD, those kind of things? Because, it's okay. Because sometimes people ask me, what is the UN doing? There is nothing. Well, very critically, of course. Sometimes it's good contribution. The other times, it might not be positive. But whatsoever, when you can see, here, when we're talking about GCD, there is a UN vision. UN, NGO, school, universities, all they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the roles. And the UN system is for changing system, the national system. So actually, I respect all of each role. I went through as a teacher in Korea some time ago, science education teacher, and then I became the International Policy Education Center manager. That's the research part. And then I was activities of NGO. NGO can do something. But there is something UN can do whilst the other NGOs and universities or research centers cannot do. That is the changing the world with the national framework. That is the right side. I provided it. I heard that you can share these files through the online. So please download and think about it. What kind of things UN is different? And then when you see, especially we support, can you see that development curricula and the learning materials? Everybody can see, oh, learning materials, we can do that. But curricula is a national education system. Only the Ministry of Education can change, and especially sometimes per regimes change.
It's not purely education. So that is it. And then why I am talking about this one,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ransformative education. Transfer. What transfer? Education. How and the why? Because there was the global consensus. I don't know whether you might hear that. There was a TS since 2022. TS is a global warning announced by the New York UN headquarters, Secretary General. And then he concerned all over SDG 4 from the 1 to 7 plus 3 have not on a track. So even a lot of head of statements ar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We invite them to Paris. When I was in Paris, there's pre-summit. And then we invited to New York. So they submitted their promise. So we call it national statement. Normally 1 or 2 pages, but most of Asian countries, they are longer. I don't know why. It is a cultural. Even we asked 2 pages. So this is the agreement, 143 national statement. We will increase the financial contribution up to 22% until 2030 or 2035. Korea did it, Mongolia did it, all of East Asia countries did it, beside the DPRK. Anyway, I was in regional office, UNESCO regional office in Jakarta until last year. And then I stayed in a hotel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people. We drafted it together. Why it was important? It is a promise. It's the act. So each country should meet that promised percentage. You can find this country statement online. Ask Mr. Google. He would know that immediately. Okay? So this is a country statement to China. I will just look through all of 5 countries, but very quickly, because you can see that how much GCD peace education is important. This is China. They stress GCD linking with lifelong learning. This is Japan. GCD linking with teacher training. This is Mongolia, GCD linking with teacher training, but as much as inclusive education. This is Korea, GCD. 죄송합니다. 체육된 Okay. 3분 So, 안으로 좀 꺼내주십시오. teacher trainings, probably 2 minutes. And then Republic of Korea agreed to contribute to $200 million for the peace and the international education. Actually, from next year, there will be a new global UNESCO program, peace education. That is very monumental. And then this is the challenges. So as you can see, it is politically very sensitive, so I'm not going to mention each country who will be. However, we have still conflict, geographical disparities, especially climate change. Some people might think climate change, what on earth it is related to GCD, peace, education, prosperity. However, imagine that because of climate-affected disasters is coming, it is EIE, Education in Emergency Matter. When I was in Sudan, working for the refugee camps, this one is critical. There is no peace. So this kind of climate-affected disasters, related violences, that is linked with. So think about it. I cannot deliver all of UNESCO activities for peace and then how we can make our prosperities in each country. I cannot. Maybe even one day is not sufficient. But I would like to let you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it. And then your vision is more wider, beyond your country, beyond your region.
And then this one is probably last one, last two, political reconciliations, bridging disparities, climate action. I personally think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e climate actions and the political reconciliations. Because I worked for one of the new countries, East Timor, some time ago. And then when they think about a reconciliation, because they went through really man-made disasters, but still it is linked with the current climate change issue. Anyway, they are poor. It is not their attention. Daily life is different. So how we can make this kind of daily life frustration linked with the peace education? That is our homework. So this is my last one, and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And then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day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Dr. Choi. 사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15분이 아니라 1시간은 충분히 필요한데 너무 짧게 시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신재은 정책센터장님께서 그 범위를 한국어로만 좁혀서 평화, 지속 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변혁적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예,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단체 플러스 이 자리에 또 와 계신 글로벌 이너피스 이런 단체들이 이제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한 140여 개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발표는 좀 국내 특히 이제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좀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세계 시민 교육 잠깐 돌아보면 앞에서 우리 유네스코의 최미영 국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계 시민 교육은 어찌 됐건 우리가 국제 단위 이제 국가 단위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넓혀서 세계 단위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세계 그러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서구 NGO들이 이제 시작되어서 이것들을 1970년대의 학교 교육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MDG 그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MDG에서 지금 이제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 지구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실 때 유명했었는데 개피라고 하는 글로벌 교육 우상구상 그다음에 SDG 4번에서 이제 이 교육 목표 7번 하에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발표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민 교육의 역할이라든지 실천적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민사회는 국제사회 안에서 세계 시민 교육의 도입과 실행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세계 시민 교육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옥스팜에서 이런 가치와 원칙들 그래서 지식적인 차원, 가치 태도적인 차원, 사회 참여적인 차원, 기술적 능력 차원 이런 분류로 해서 우리가 도대체 세계 시민성이 무엇이냐라고 함량을 할 때 이런 네 가지의 차원을 골고루 좀
길러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시민사회의 세계 시민 교육이 다른 점은 교육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운동성의 기반을 갖고 있다. 이 점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 혹은 글로벌 단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대. 문제는 많죠. So what? 그럼 그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해결하는 것이냐? 우리 뭐 가까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황사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 그럼 이 문제 누가 해결하는 것이냐? 중국이 해결하면 끝이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촌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 대중들, 시민들이 인식 제고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의 의미가 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는 이것을 아는 것,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사회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단위, 국제 차원에서의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 시민 교육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떤 표들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대체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세계 시민 교육 하면 뭔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은 시민이 되는 거 이런 생각 먼저 하실 수도 있고 글로벌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 글로벌은 경쟁 관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통합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통합이 아니라 개별 과목에서 지리 과목에서 혹은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지금 뭐 제주도 그렇지만 전 지역, 지방에서는 사실은 다문화가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하고 결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참여나 행동보다는 지식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부분, 정치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을 이야기할 때 세계 시민 교육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시민 운동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고 분쟁이나 난민들 이슈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고요. 인도적 지원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사회 문제들은 계속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은 우리 현실까지도 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자국 중심주의, 그 다음에 다자주의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는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 더 심해지고 있죠. 산업 정책도 자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극우 포퓰리즘, 민족주의 확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제 협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국제적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시민 차원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공여국의 글로벌 원조가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완전히 이게 이제 센세이션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시면서 우선은 미국의 USAID 원조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0여 개의 지금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됐고요. WHO 탈퇴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이제 그런 재원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다 탈퇴했습니다. 이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EU에서 지금 20억 유로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EU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독일,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다 삭감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GNI 대비 0.7%를 하는 게 글로벌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영국이 법으로 정했어요. 우리는 0.7%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영국이 식민지 국가였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과오들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목표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5%로 내려가더니 아예 올해에는 3%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통 0.7%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었거든요. 우리 되게 동경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살고 싶은 그런 국가. 근데 지금 북유럽 국가들이 다 원조를 축소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정부에게만 이 문제들을 맡겨놓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한국이 지금까지는 글로벌 단위에서 사실 그렇게 큰 역할들을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한국의 모습이 좀 달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달라지고 있네?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겠다는 그 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2024년부터 ODA를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4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증액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센세이션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다 축소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원조는 아닌데 이런 축소 기조이다 보니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원래는 원조를 2019년 대비 2배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걸 조기 달성한 거예요. 이거를 달성한 것도 몇 번 약속을 했는데 사실 원조를 많이 준다는 게 여러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달성을 했던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 인권 이사회에서 그 이사국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협력에서도 이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자 파트너십에 대해서 다 끊고 있는데 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지금 새롭게 좀 떠오르는 그런 라이징 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 정책의 개선과 발전 방향에서 분명히 좀 이런 가치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028년하고 2022년에 이 대외 원조와 관련된 그 국민 여론조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원조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갚아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가 특히 선배님들 이 생각이 되게 강하신데요. 이게 이제 후퇴예요. 왜 후퇴하냐면 이게 작아지냐면 우리 이제 MZ 세대들은 이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경제 관계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뭐가 더 느냐면 국제사회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거는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의 방향에 반영되어서 이제 그 정책이 실현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만 이런 노력하냐? 아니에요. 시민사회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해서 지금 100여 개국에 7,700억 규모로 억 원 규모로 매년 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과 분야 전문성을 중점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ODA 정책 개선들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욱더 이런 세계의 위기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시민사회와 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하자.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민 참여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지금 기부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시민사회의 그 세계 시민 교육 현황들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24개 단체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연간 한 500만 명 정도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서 대학생, 성인, 그다음 뭐 교육청 협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사례들이 있는데요. 월드비전의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누적적으로 보면 약 500만 명이 지금 이제 참여해서 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 이제 학교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계 시민 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고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죄송한데 3분 안으로 좀 끝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로 이제 커리큘럼도 하지만 이러닝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현재까지 이제 25개국 한 3,000명의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는 나눔 교육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순환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테마로 브랜드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새로 런칭하고요. 푸른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몽골에 나무 심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냥 나무를 심었더니 겨울에 이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니까 겨울 되면은 이 나무들이 다 뭘로 변할까요? 땔감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득을 할 수 있는 이제 비타민 나무라는 것들을 심어서 주민들은 소득 증대를 하고 살림은 더 퍼질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정책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한국과 그 다음에 몽골 자원봉사자가 같이 이런 활동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같은 경우에는 영양 부분에 아주 전문으로 해서 영양 부분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영양 부분의 활동가를 키우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의 개선들이 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세계 시민 교육들이 교육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 중심으로 할 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에 있는데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이 교육 영역에서 사실은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 유아들은 보건복지부도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 영역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영역.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평생 교육이라고 할 때는 교육부 영역인데 또 이게 기업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ODA의 인식 제고 전략 하에서 전체 이제 이게 총리실이나 아니면 대통령 산하 하에서 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에서 여러 부처들이 좀 연계하는 통합적인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활성
활성화 필요하고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돼야 세계 시민 교육의 플랫폼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지금 주체들이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함께 돌아와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불평등 해소도 지금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 부분 해소하는 거 필요하고 세계 시민 교육에서 운동으로 확산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이것이 전문 인력 양성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개발도상국 이제 시민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같이 되어야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지금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유림 선생님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초등학교의 교사 고유림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그 세계 글로벌 역량 함양 그리고 국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적성을 찾았습니다. 제가 교직에 들어와 가지고 24년 차인데 제가 교직에 있는 교사끼리의 부부 커플을 한 3커플을 탄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교하고 해외에 있는 학교하고 매칭을 하면 그렇게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그 매칭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친구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 그리고 대면 교류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변화의 시작은 교실에서입니다. 교실은 이제 지식 전달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교실에서의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주류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세계 시민 교육은 나에서 우리 그리고 지구 공동체로 시야를 넓히는 교육입니다. 오늘날 교실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은 왜 계속될까요? 기후 변화 때문에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도울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연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자각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이런 질문에 응답하면서 공존, 책임, 실천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태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주는 이제 빈번해졌고요. 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전쟁, 감염병처럼 국가의 범위를 넘는 문제들이 많아졌으며 세계 상호 의존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현장의 교사들 또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사회 역시 책임 있는 시민, 실천하는 학생을 길러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세계 시민 교육의 최전선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세계 시민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주류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자율시간 도입으로 학교는 세계 시민 교육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고등학교에는 세계 시민과 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와 같은 선택 과목이 신설되어 학생들이 정규 수업 안에서 심화된 세계 시민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는 학생들이 단지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하고 협력하며 공동체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즉 다양성을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실질적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세계 시민 교육 사례 캄보디아와의 국제교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인하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캄보디아 프레노로돔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한 국제교류 수업으로 주제는 아동 인권이었습니다. 왼쪽이 우리 인하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고요. 오른쪽 사진 두 개가 이제 캄보디아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동시간으로 만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수업을 하면 영어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캄보디아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캄보디아 학부모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학부모님이 이제 통역사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즉 교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문화 가정을 활용한 이제 국제교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거짓말 같은 이야기 도서를 활용해가지고 아동 인권 현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학교에 가는 시간에 다른 누군가의 친구들은 그 시간에 일하러 간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레드 카드 투 차일드 레이버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빨간 카드를 만들어 아동은 충분히 놀고 배우고 쉴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적고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화면 속에서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짧은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전 세계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와 평등에 대한 강한 공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에듀테크를 활용해 가지고 시 공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활용한 사례입니다. 학생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 아동 노동 반대 포스터를 동시간에 캄보디아 친구들과 공동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학생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포스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서로의 메시지를 해석해보며 문화적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찾아보고 구매하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초콜릿은 아동의 노동이 담기지 않은 공정한 거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어떤 학생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정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4차 시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 반대편 아동의 고통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책임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세계 시민으로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시민 교육은 교사의 신념과 노력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보장될 때 학생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 공교육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세계 시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사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전담 추진 체계 강화, 학교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세계 시민적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교사 협업과 실천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정책, 현장, 행정,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세계 시민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교육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류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육과정 총론부터 수업, 평가, 기록, 정책까지 전 교육과정과 연결되어야 모든 학생이 지역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세계 시민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와 현장의 지속적 실천, 그리고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교육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배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는 전쟁, 기후, 불평등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세상을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바로 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나에서 우리, 지구 공동체로 시야를 확장하는 교육, 공존과 책임, 그리고 실천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입니다. 오늘 이 발표가 여러분의 교육 현장과 정책 설계 속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유림 교사님께서 초과한 시간을 다 커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른 사우스코트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세 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와 또 느낌,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o all the presenters. Very informative and also passionate expression of the ne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specially to mainstream through the national curricula of ou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I just want to add something to the points about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performed fairly poorly in recent years with its international eng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instream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Various reasons for that, but I think it's worth pointing out, number one, the strengths of Korea, the relative strengths of Korea in being able to implem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on the other side, the weaknesses of the UK. So in Korea, of course, we have the national curriculum, and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as added to that, so that schools follow the curriculum and have they have the duty to implement within their school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various ways. In the UK, we have the national curriculum, but far more choice around subject areas.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included on that as a subject area. It's actually dispersed embedded in the various subjects. The problem is there are a high diversity of subjects to choose from, more than Korean students have. So students can choose their interest area, which means if they don't choose an area related to GCE, they won't get the related education benefits of that. And also the independence of schools. So schools have a lot of independence in how they deliver education, more so than in Korea. So we have a situation where we don't have the national curriculum support, and we have higher independence of schools and high diversity of subjects within the schools. So, and on top of that, political will is fading. So that's the compounding factor which you mentioned. ODA is being redu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being redirected internally due to various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So I think that's a strength of Korea. And one question I wanted to put to Director Jae-eun Shin was, if there's time to address it, what explains Korea's strength in engagement? Internationally, Korea seems to have a high degree of willingness nowadays to go out and engage with UNESCO, to adopt policies coming from UNESCO and engage in a way that other countries maybe are not doing, despite big gaps remaining, despite Korea still having maybe a long way to go, still providing more leadership than the UK, than United States, than various European countries. What can explain that? You mentioned civil society. Korea has a very strong history of civil society activism. Is that part of the reason? I wonder if you could address that perhaps if we have time for remarks. I'd also like to put a question to Chief of Education Mi-Young Choi. Thank you so much for introducing the various actions of UNESCO across the region. I wonder if there are any lessons to learn in how GCE is interpreted across the region. You mentioned working in Mongolia, in Japan, in China, in South Korea. How do these different contexts change how GCE is implemented in schools? Do they have different focal areas? Do they have different value systems? And how does that affect what UNESCO does? And finally, to teacher Go Hyo-rim,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ing the Jeju context. I'd like to put a question related to recent education policy in Jeju. As people may be aware, Jeju is
piloting the expansion of IB schools,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s in local schools, in loc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y're expanding, and in the future, we probably will see more and more. This is inherently a more internationally oriented education. So is this an opportunity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 is this the best opportunity? Considering weaknesses, of course, but do you think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implement mainstream through IB programs, or do you think it doesn't offer any relative advantages? Just any thoughts on that, if you have any time. Once more, thank you for all of your presentations. Thank you. 예, 그러면 그 우리 주영미 본부장님의 그 토론을 듣고 그 답변해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주 본부장님께 네, 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영미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최미영 교육국장님, 신재현 정책센터장님 통해서 각 기구, 국제기구와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잘 알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교육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의 토론은 주로 이제 고효림 선생님의 학교 단위에서의 그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말씀과 그리고 질문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그 한국의 초중등 교육에서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언제서부터 들어왔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와 관련된 학습 주제가 제7차 교육과정 1997년에 고시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처음 이런 학습 주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2000년대 들어서 세계 시민 교육이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좀 본격적으로 공교육 수준에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이런 주제들이 학교 현장에 실현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이제 교육과정의 고시문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총 10개의 범교과, 그러니까 모든 교과 학습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주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학습 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기별로는 이제 용어가 약간의 수정은 되어 있긴 했지만 이제 크게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이러한 주제들이 다뤄져 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고효림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이제 데피니션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공동체 의식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 다양성 이해 존중,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 배려나는 협력, 실천하는 더불어하는 사람 이런 키워드들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4개 인간상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상은 제2차 교육과정기서부터 이러한 인간상이 제시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백그라운드가 좀 길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간담회 때 좀 더 공교육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학교 단위까지 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개선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도교육청의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뭐 반영될 수 있다, 뭐뭐를 목표로 한다라고 진술하는 방식이라면 그게 아니고 실제 수업 설계 시에 교육 내용과 교사 학습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학년 군별로 구체화돼서 안내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교육과정의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그 핵심 역량을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동체 역량을 주로 이 세계 시민이나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런 부분을 지속 가능 발전성 같은 이제 좀 더 핵심 역량의 개념으로 좀 상향
상향해서 제시하는 방안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2022년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저희 기관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주제가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수업 자료 부족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실행할 때 가장 필요한 이제 자료들을 개발을 해주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단순한 활동 중심의 워크시트가 아니고 교과 성취 기준과 연결된 수업 사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교과 간 통합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중고등학교급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급에 좀 더 적합한 맞춤형 수업 사례를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은 됐지만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인적 역량 제고 및 인식 확산 이거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어떤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이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사실은 학교 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리자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의지도 당연히 중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어떤 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교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에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회나 과학과는 특정한 일부 교과가 아니라 범교과 그와 뭐 심지어 미술, 역사, 국어에까지도 다양한 교과에서 교과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교과 교사 대상으로 이러한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학교 차원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특색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려면 학교 관리자들의 당연히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가 아니라 토론이어서 이제 이런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개정을 했을 때 이런 세계 시민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주제들이 단순히 이슈 기반의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교육의 패러다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의 발표자들께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각각의 그 입장에서 이제 이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교육의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 더 했으면 하는 어떤 핵심 미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영민 본부장 최근 교육과정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질문도 몇 가지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데런 사프스코트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최 국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네. 우리 원장님한테 왜 한국이 그 리더십이 GC에 대해서 많이 좋은지 말씀해 I was wondering, the first question from Darren was about the leadership, right? Was it to me or the president? Either way. I corrected Director Shin. Yeah. But happy to hear anyone's thoughts. 제가 해드려요. Okay. Darren asked two questions, actually. First two questions. First one was what about leadership of ROK? So when we increase such as a huge amount of ODA funding and
many of the things worldwide, and then still there are things the ROK leadership is still not there. So what kind of gap is between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answer it because that is a political situation, and also the leadership is not only about money, right? So there must be, we call it South-South cooperation, and from time to time, North-South cooperation. But some part I agree with you. Probably ROK should move forward with the stronger or strengthening leadership to lead this kind of international trend and movement such as GCED and the ESD. But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stress on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hieved really significantly for the South-South cooperation, especially in support of the huge funding through the KOIC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Africa and the Central Asia and the Southeast Asia, who I have been observing, and then even sometimes undertaking such kind of the project. So actually, there are very significant process in taking such a kind of leadership. But I personally think, not as a UNESCO or UN officer, I personally think it's not kind of who needed to lead the power in the political era or regime. As you can see, a lot of political sensitivity and conflict all over the world. So that is I want to say that. And regarding second question, I really like that question, how GCD can be interpreted in each country, right? Like for example, for Mongolia, that is quite a different matter because within the unique cultural circumstances, and then also long history in Mongolia. When you see the Mongolian population, around 40% of Mongolian are living in a remote area because they are nomad. So their understanding of GCD, and when you come to Japan, they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GCD as well. Because global citizenship can be interpreted within different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But at the same time, recently, this GCD is heavily linked with economic growth and the climate change, the situation. So GCD concept has been changing. Actually, GC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they are not action. They are the concept agreed by global political, the agreement amongst the countries' discussion and some kind of agreed following actions. So like ESD has been more than 20 years. I joined in ESD, some initiative 20 years ago in Germany, in German government, they supported this concept. And then now it has been spread out to all over countries. But in Africa, as I told you, Zimbabwe, Sudan, they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But Korea is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having very close to, I would say, UNESCO concept, because it's equipping the learners' understanding and the problem solving within the situation. So I can see that it has been evolved in different ways, like our core teacher has presented.
I was very impressed because it has been localized, but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ized as well. So that kind of is a very important case we need to take over. Okay, I think I hopefully meet your question. Thank you. 고여름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IB 예, 뭐 IB. 그 도입이 그 어떤 IB 영향을 도입이 미치는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이제 주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IB 교육 과정 자체가 그 탐구 중심 학습, 그리고 비판적 사고, 다문화 이해,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 역량과 철학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IB의 학습 자상을 보면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세계 시민 교육의 교육 목적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가 그 대구 교육청과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IB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IB 교육은 사실 그 기존에는 그 사립학교, 국제학교에서 도입됐던 모델입니다. 이걸 뛰어넘어 우리 IB 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 들어오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IB가 학생 스스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지어서 사고를 하게끔 하는 학습 환경을 굉장히 많이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IB 도입이 우리 세계 시민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주류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한국의 힘은 바로 시민들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2000년대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그 글로벌 현상에 대한 혹은 사건에 대한 교육들을 이제 공교육 안으로 가져 들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당시에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여러 그 글로벌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들이 그 여러 이제 뉴스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방송되었을 때 시민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개발협력을 하는 시민사회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사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자 할 때 사실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룹이 없이 혼자서 하기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한 서포트 그룹이 시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시민의 힘이 시민사회를 더욱더 시민사회 역할들을 더 크게 만들었고, 그것을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학생들과 이제 어린 학생들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 시민성이 길러져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들이 이제 개개별로 활동들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코이카랑 저희 KCOC가 같이 협력을 해서 공통의 커리큘럼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같이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것들을 학교 현장에 들어갈 때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교육 모듈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들어가서 학교 현장에서의 니즈는 뭐였냐면 이런 거 좋은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니즈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사단원으로 해외 현장에서 1년, 2년, 3년까지 있었던 그런 봉사단원들이 돌아오셔서
다시 이 교육을 받으시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들을 이끄는 역할들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영원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범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한 학기를 하고 나면 해당 그 반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모듈들이 있고 다 학습지가 있고 다 이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외부 강사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과 또 시민사회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접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게 한국 사회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펼쳐지는 데에 어떤 또 조그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주본부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좀 연결되는데 사실 교육부하고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는 시민사회하고 협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교육부와 시민사회 협력이 좀 약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전체 차원에서 교육부의 방침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팔로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선도적으로 몇몇 시도교육청들이 시민사회하고 협력하는 걸 접목해 보면 또 이제 다른 시도교육청이 그것들을 따라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확산되는 기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교육부 단위에서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자님, 그 두 분 토론자님, 일단 그 답변 질문과 답변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마이크를 우리 여기 참석하신 청중분들께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실 때는 자기의 그 신분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2학년 강원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 잘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이제 MZ 세대에 속하기도 하는 만큼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핵심들은 이제 저희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 학생들은 입시 제도나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취업 등 이러한 세계 시민 사회로서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싶은 거는 여쭙고 싶은 점은 이러한 현실과 저런 어떠한 세계 시민 사회와의 그 거리감은 학년이 지날수록 계속해가지고 커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괴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저기 그 질문 다 받고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어느 분께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혹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앞에 계신 분들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지만 특히 이제 교육 쪽을 강조하신 신지은 토론 발표자분이시나 고효림 발표자분께 특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차보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유네스코 관련 기관이긴 한데 저희는 문화유산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최미영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동아시아 지역 사무소에 계시다 보면 지금 그 DPRK 북한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현황은 사실 어떠한지가 좀 궁금하고요. 뭐 워낙에 정치적이나 이런 이제 환경들을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색 국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대북 관계들이 좀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한국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네스코를 통해서 북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손 드신 분 네,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제주도의 개발 협력 NGO이자 세계 시민 교육 단체인 글로벌 이노피스에서 있는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신재은 센터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세계 시민 교육의 약간 그 방향성이 약간 교육부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주국제협력센터 관계자분도 와 계신 하는데 이제 코이카에서 기존에 해오던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오던 교육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개발 교육이라는 형태로 다시 하고는 있는데 이제 기존의 세계 시민 교육이 그 개발협력 NGO에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왜 개발도상국을 원조로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거에는 세계 시민의식 그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코에카라든지 KCOC에서도 강조를 해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축소가 되고 교육부 중심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의 NGO에서 일부 이제 정부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던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답변을 하면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 그 세계 시민 교육이 그 우리 앞으로 그 학생들의 진로와 어느 정도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 세계 시민 교육에서 지금 조금 힘든 점이 하나 아까 질문해 주신 그 입시 위주의 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그 세계 시민 교육을 경험하고 하다 보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 치중하다 보면 그 세계 시민 교육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의 교사의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그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알고 그 교사학습 방법을 개발하면서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을 다양하게 이제 접목시키면서 지도를 해나가야지 그 학생들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협력적 소통이 있습니다. 이 협력적 소통은 그전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이제 역량이라고 불렸는데 단순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의사만 자기의 의견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교사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협력적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이제 전문성을 개발하고 또 그 개발된 전문성을 가지고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면 아무래도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까지는 그게 지도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협력적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다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 기간을 지나더라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라도 이제 밑바탕에 깔려가지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 우리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Should I talk in Korean or English? 네, 저기 통역하시는 분 지금부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 유네스코 동북아시아 사무소에서 5개국의 우리는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국제 공무원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멤버 중에 하나가 북한이죠. 그러니까 DPRK인데 DPRK는 같이 함께 일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민감성도 있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동북아시아 유네스코 사무소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마침 사회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번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셜 휴먼 사이언스 파트도 같이 그 팀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SHS 팀에 현재 컨트랙트가 2개가 있고 제 교육 파트에서도 1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약을 들어가게 되는 거는 직접 하지를 못하고 뉴욕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N 이렇게 유네스코뿐만이 아니라 모든 UN 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문화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과학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계약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ESD 그 지속 가능성 개발 교육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최신 트렌드이기도 한 AI 교육에 대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거는 정치적 민감성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상당히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편한 지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 사무소에서 주재하고 있는 유네스코 동북아시아 사무소의 그 멤버 회원국을 보세요. 특히나 한국, 일본, 중국 굉장히 어드밴스드 되고 흔히 우리말로 해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만의 그 어떤 굉장히 상위적인 그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는 몽골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을 닮고 싶어하고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나라의 지리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또 다른 나름대로 도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경제 제재를 고려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유네스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작년까지 그 에듀케이션 치프를 했고요. 작년 9월에 오면서 이제 동북아시아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통일부 같은 경우는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평화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질의가 있었는데 그 코이카에서 진행되던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떤 경위로서 NGO 등을 포함해서 개발 교육으로 바뀌게 됐는지 아마 질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그 저한테 질문이 2개 있어가지고 앞에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교육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계속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단원을
봉사단으로 이제 학교에서 교육받고 봉사단으로 현장 경험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익히시고 되돌아와서 NGO 그다음에 뭐 정부, 코이카 혹은 심지어는 기업까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지금 이제 잡이 되게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여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뭐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시장이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6조로 ODA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이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어렸을 때부터 참여하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에서 이게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보니 아마 감사원에서 좀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내 교육인데 왜 코이카가 하냐 이제 이렇게 돼서 코이카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 내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버라이칭 하기에는 교육부로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정부의 그 대외 원조 그리고 국제 협력 그다음에 외교 이런 부분 오버라칭 속에서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육부 차원으로만 있으면 이 타 부처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교육부가 좀 곤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상위 부처인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총리실 주도에서 큰 틀의 정책과 전략을 만들고 그 하에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또 코이카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이 다시 잘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세션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더 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분 발표자님 그다음에 두 분 토론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기 부영 호텔 보드룸 3에서 오늘 지금 얘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끝난 다음에 바로 부영 호텔 보드룸 3으로 옮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